네, 6월 10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정말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맞는 시기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주 애널, 그쵸? 네. 우주 애널 정의훈. 왜냐면 우주 섹터 다루는 애널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죠. 유일한가요? 사실 우주라는 네. 타이틀을 내걸고 네. 이게 사실 혼자 주장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나는 우주 애널이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산업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한 단계예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네. 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산업으로 되게 형성이 되고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규모도 있어야 되지만 네. 결국에는 기업 규모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주다, 자동차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관련해서 대장주들도 있어야 되고 좀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요게 산업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시로 들은 게 뭐냐면 로봇 산업이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산업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로봇 관련된 대장주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부품주들이라든지 좀 산업이 형태계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산업 분류를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관련된 로봇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네. 우주 산업은 산업적인 성장성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으로서 편성이 돼서 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와 같은 좀 산업을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네. 정의훈 연구원님이 거의 뭐 독보적으로 지금 우주를 네. 담당하고 계신데 물론 뭐 네카오 쪽도 그렇고 게임 쪽도 그렇고 커버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오늘 우주 중심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이라고 아직 분류가 되기에도 여러 조건 면에서 조금 애매한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라는 기업은 정말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IPO를 오늘 밤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수급 블랙홀이다라는 우려가 있을 만큼 그 정도의 큰 초대형 이벤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X 하면 우주 기업인 건 알겠어요. 키워드가 우주인 건 알겠어요. 근데 스페이스X 어떤 기업이에요? 라고 막상 어떤 분한테 여쭤보면 로켓 만드나? 우주로 발사체를 쏘나? 뭐 요 정도 대답을 대다수 분들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페이스X가 정확하게 뭘 하는 기업인지부터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을 네. 원래는 우주 기업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성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스페이스X는 올해 2월 달에 연초에 얼마 안 됐죠. 4개월 전에 xAI라고 하는 기업과 합병을 합니다. 합병에 돼도 이제 기업명이 스페이스X일 뿐이지 사실상 두 개의 축을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xAI가 뭐지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xAI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예전으로 치면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의 X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AI 서비스인 그록.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처럼 AI 서비스를 운용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처럼 그런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 두 개의 축이 가지고 있는 xAI와 우주 사업을 영위하던 스페이스X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우주 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냐?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로켓 발사가 있어요. 네. 우주 로켓을 발사해 준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버냐? 로켓을 발사해 주는 대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위성을 만들어서 이걸 우주로 올려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로켓 기술력이 언제든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고도화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좀 태워 보내줘야 될 상하차를 해줄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스페이스X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을 빌리는 거예요? 기술을 빌리는 거예요? 로켓을 빌리는 거죠. 로켓을. 네. 그래서 우리 거를 대신 올려다 준 대가로 운임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스페이스X는 로켓을 많이 발사할수록 로켓 관련된 매출액이 성장을 하겠죠. 네. 그게 우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가 다른 기업이나 다른 국가들의 위성도 발사해 주지만 자기네들 위성도 발사해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위성을 왜 발사하냐? 결국에는 위성을 배치해서
그 위성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을 벌기 위함이에요. 그 위성 서비스의 이름이 뭐냐면 그게 스타링크입니다. 그래서 위성을 발사함에 있어서 다른 기업이나 국가의 위성을 발사해주면 그거는 발사 매출로 잡히는 거고요. 내가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해서 올리면 내부 매출이긴 하고 스타링크 위성에 대한 서비스 매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페이스X는 지금 현재 우주 부문과 AI 부문으로 나뉘는 거고, 우주 부문에서는 로켓 발사에 대한 매출액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익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AI 부문에서 이제 X 플랫폼에 대한 광고비 혹은 그록 서비스에 대한 유료 구독료, 요렇게 좀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하면 로켓, 우주만 머리에 떠오르는데 지금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게 로켓을 빌려주고 대신 발사를 해주는, 네. 쉽게 말하면 좀 운임료를 받는 맞습니다. 그쪽 사업과, 그리고 위성을 발사해서 위성 서비스, 그게 스타링크. 정확히는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네. 요게 하나의 우주고, 맞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록이라든지 이런 AI 맞습니다. 쪽이 있다. 네. 요게 바로 다 합쳐져서 스페이스X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뭘로 돈을 버는 기업인지를 알아야 맞습니다. 출발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자, 스페이스X가 그래서 미국 SEC에 정식 제출한 S1 등록 신고서라고 네. 하죠. 네. 이게 뭐 300페이지 네.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읽으시고 보고서를 또 쓰신 겁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너무 힘드셨겠어요, 진짜. 3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러니까 S1 보고서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우리로 치면 상장 신고서예요. 상장 신고서. 네, 비상장 회사는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제는 이제 시장에 올라오기 위해서 너희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시장에 공개해 라고 해서 300페이지에 달하는 회사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데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얼마를 벌었고요. 또 비용은 얼마를 지출을 해서 영업이익은 얼마가 났습니다. 이런 재무적인 부분이 두 번째로 들어있고, 그 외적으로는 리스크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스페이스X가 생각하는 스페이스X의 리스크가 뭔지, 그것도 꽤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페이지나 되는군요. 맞습니다. 오. 거기에 관련된 스페이스X의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 읽으시고 네. 지금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 내용을 좀 요약하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우리로 치면 상장 신고서, S1 등록 신고서, 그 보고서를 보시면서 그럼 가장 좀 이게 눈에 띄었다라고 했던 좀 인상적인 대목 어떤 거였어요? 제 생각과 비슷했던 부분이 있고 네.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이 방송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해를 좀 바로잡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에 대한 오해가 저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저도 스페이스X를 몇 년간 분석을 했지만 S1 보고서를 보고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주 산업에서의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주는 돈이 안 되잖아. 아직은 돈을 못 벌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우주에 대한 그래도 수익성은 난다 정도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사업 부문에서 우주 부문과 AI 부문이 있다고 했죠. 우주 부문은 상당히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주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쉽게 설명해 주신 그 로켓 대신 쏴주고 로켓과 스타링크인데, 스타링크 그 부분. 로켓은 아직까지는 조금 영업 적자긴 해요. 아. 근데 스타링크에서 수익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럼 우주 부분 중에서도 네. 스타링크가 돈을 잘 벌고 있다. 맞습니다. 아. 그냥 그게 제가 생각한 것에 이제 비슷한 부분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네. 생각보다 AI 부문과 관련된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에서 번 돈보다 AI로 투입된 비용이 지금 더 큰 실정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적자? 영업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 오. 그래서 S1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네. 얼핏 보기에는 스페이스X 거품 같은데,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영업 적자를 내는 게 말이 돼?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 더 뜯어보니까 그 내용이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AI 부분 말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주 부분에서
돈을 못 벌 것 같았는데 생각외로 벌었다. 근데 음. 그게 로켓, 아직은 로켓 부분이 아니라 음. 스타링크 쪽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AI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일단은 적자는 맞다. 아직까지는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주당 135달러, 그쵸? 네. 공모가 확정.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시총 7,500억 달러, 뭐 7,700억 달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기관과 개인 자금 합쳐서 무려 2,500억 달러, 조달 목표 3배가 넘는 뭐 청약 수요가 몰렸다. 인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고 입증이 된 상황이네요. 오늘까지로 보면. 그쵸. 네. 일단 스페이스X가 상장 과정에서 구조가 좀 특이했던 게 보통은 IPO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수요 예측을 받고 공모가를 확정을 합니다. 수요 예측에서 수요가 많이 몰리면 공모가가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공모가를 확정을 하고 나서 수요 예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공모가가 확정됐으니까 우리 이 물량 가지고 싶은 애들은 너희들은 얼마씩 들고 올 건지 바리바리 싸들고 한번 우리한테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 그 공모가 형성되는 공모 물량보다 4배가 되는 물량이 수요가 들어온 거예요. 와. 그거를 노린 건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네. 마케팅 같아요.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 많지. 근데 글로벌로 수요 예측 받아보니까 그 공모 금액도 역대급 금액이거든요. 그거에 4배가 달하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너희 이거 공모되면 안 살 거야? 약간 이렇게 시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그런 마케팅 전략을 저는 좀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기 많아. 네. 이런 걸 상장 단계부터 보여준 거다. 그래서 미리 공모가를 정하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봐.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3배, 4배가 넘는 금액이 몰렸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공모 배정 물량이 축소됐다. 한 30%에서 20%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됐는데 그게 기관 물량이 너무 많이 몰렸다. 근데 개인이 줄었다 해도 그것도 역대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관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좀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는 이거를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왜냐면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 대비 공모되는 물량은 4%에 불과해요. 750억 달러이기 때문에 750억 달러는 안 변해요. 그런데 750억 달러 안에서 원래는 스페이스X가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는 게 그 안에서 30%로 원래는 배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많은 규모이긴 합니다. 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우호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리테일 비중을 늘려도 본인에게는 우호적일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기관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딴지를 많이 걸잖아요. 본인의 사업 운영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하면 좀 나쁜가요? 어쨌든 아니 네.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리테일 네네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로열티가 네. 좀 있으니까. 뭐 팬심도 있는 그쵸, 분들도 뭐, 있고. 예, 그런 분들이 네네. 계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리테일 쪽에 비중을 높였는데 이번에 수요 예측을 받으니까 기관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 비중을 조금 줄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네. 또 해석이 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도 상당히 좀 많은 네. 비중이 있다. 또 이런 해석도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돌아가서 돈을 적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네. 거기서 뭐 말이 멈췄잖아요. 네. 적자는 맞다. 근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거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스타링크가 전사 매출의 무려 60% 이상을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면서 적자를 혼자 떠받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뭐랄까요? 팩트와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이제 연구원님이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스타링크가 통신 쪽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스페이스X가 오픈한 재무제표를 보면 187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어요. 네. 지난해 연간으로. 그리고 그 187억 달러에서 스타링크가 발생한 매출액이 6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14억 원의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스타링크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40%에 가까워요. 엄청 높은 거죠. 114억 달러에서 영업이익이 44억 달러가 나왔어요. 와.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통신사나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보다 마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만큼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에서 스타링크는 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점적인 위치는 한동안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동안은 뭐 몇 달 정도가 아니라 몇 년 동안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매출 성장성도 전 사업 부문에서 가장 높고요. 매출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익률도 가장 높다 보니까
당분간은 스페이스X에서의 이 이익을 이끌어가는 거는 스타링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 부문의 매출액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로켓 발사는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외부 발사보다 내부 발사가 훨씬 많은 거예요. 내부 발사? 그러니까 스타링크 발사가. 아. 근데 스타링크 발사로 발생되는 매출액은 내부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 매출액으로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부문, 그러니까 로켓 발사를 통한 매출액은 별로 안 크네. 그리고 오히려 로켓 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쉽이다 새로운 로켓을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로켓 부분이 별로 안 중요하구나로 연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역할력이 좀 적을 수는 있으나 이게 결국에는 스타링크를 그 정도의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낼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이 로켓 발사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어떤 프리미엄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AI 영역이에요. AI 부문의 매출액을 보시면 지난해 연간으로 3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적자가, 영업 적자가 64억 달러가 나왔어요. 다시 한 번만요. AI 매출액이 32억 달러인데 32억 달러인데 영업 적자가 64억 달러가 나왔어요. 오. 그러면 비용이 96억 달러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매출액 대비 비용이 3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링크로 44억 달러 벌어도 영업 적자가 AI 부분에서 64억 달러가 나버리니까 전사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AI 쪽으로 퍼붓고 있다.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링크로 벌어도. 네.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캐펙스를 가져온 건데 매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분기에 공개된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 캐펙스의 77%가 AI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1분기에 투입된 전체 캐펙스가 지난해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와, 로켓 개발하고 위성 발사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그거 돈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로켓 발사하고 스타링크 배치하는 데는 돈이 거의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AI 부문에 투입이 되는 돈이 훨씬 큰 거죠. 그 AI 부분에 투입되는 돈이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AI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이 캐펙스라고 하는 것을 뭐에 투입을 할 그러니까 건데가 뭐에 그렇게 네, 돈을. 네. 향후에 얘네가 영업 흑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일단은 AI에 대한 좀 뭐랄까요, 갈피를 저는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AI 사업 부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긴 한데 다시 좀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AI 사업 부문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X라고 하는 소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인 거죠. 그러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X 같은 경우에는 뭐랑 똑같냐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돈을 버냐? 광고 수익이 있고, 두 번째는 구독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트위터가, X가 이용자가 막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익률은 어느 정도 나겠지만 성장률이 거의 없는 사업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그록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그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제미나이나 챗GPT나 네. 클로드 같은 네. 가 있는데, 당연히 수익 구조는 유료 수익 구도겠죠. 내가 구독료를 내는 것만큼 그쵸. 수익이 발생되는데, 제가 앵커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록 쓰시나요? 안 써요.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에서도 그록 쓰시는 분들 손 이러면 많이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님이 정확하게 앞에서 이 그룹이 뭐랑 같냐면 네. 제미나이, 뭐 GPT, 네. 뭐 클로드 클로드.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딱 그 세 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룹은 안 써요. 저도 그 세 개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여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텐데. 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스페이스에서 큰일 났는데. 왜냐면 돈은 때려 붓고 있는데 그록이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그룹 써보셨어요? 써봤죠. 상대적으로 괜찮은가요?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아, 느낀 개인적으로는? 부분. 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잠깐만, 이거 그록 관계자분 개인적인 뭐, 개인적인 네. 일적인 더 부분에서 그런데. 나아지겠죠. 네, 그런데 네.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를, 돈은 많이 때려붓는데 그록이 안 되면 스페이스X는 거품이다. 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게.
연구원님의 생각은 네. 그건 오해다. 네. 왜냐면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말씀해 줄게 지금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AI 부분에서 X 플랫폼에 대한 수익, 그록에 대한 수익으로만 매출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수익으로만 매출 발생된 게 지난해 연간으로 3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시면 이 자체 가단을 보면 네. 작년은 32억 달러였죠. 네. 이게 어드버타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게 X 플랫폼이고요. AI 솔루션이 되어 있는 게 그록이에요. 합쳐서 32억 달러인데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을 제가 보시면 갑자기 팍 튀어 있죠. 파란색이 갑자기 네. 그 스카이블루색이 생겼네. 네, 생겼죠. 네. 그러면 이걸 보시면 또 애널리스트식으로 숫자 그냥 조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새로운 매출이 발생이 돼요. 뭐예요? 그게 데이터 센터를 컴퓨팅 자원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XAI가 누구랑 계약을 하냐? 엔트로픽과 계약을 합니다. 네. 엔트로픽한테 컴퓨팅 자원을 대여해주고 매달 돈을 받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면 월에 12.5억 달러예요. 월에? 네. 근데 그 말인즉슨 지난해 AI 부문 연간으로 매출액이 32억 달러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월이 12.5억 달러라는 말은 3개월만 반영이 돼도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뛰어넘네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 매출이 언제부터 발생되냐? 5월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부터. 근데 5월, 6월은 할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온기 반영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온기 반영 12.5억 달러 곱하기 3, 37.5억 달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수익성이 확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내년도에 가면 연간으로 반영이 되죠. 연간으로 반영이 되면 150억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 연간 스페이스X 전체 매출액이 187억 달러였는데 여기에서 엔트로픽한테 받는 돈만 내년도에 150억 달러가 얹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매출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 내용이 제가 이 6월 초에 이 보고서를 썼을 때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네.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죠? 지난주에 얘네가 누구랑도 계약을 하냐? 구글과도 계약을 해요. 근데 구글과의 계약 규모가 얼마냐? 월에 9.1억 달러예요. 9.1억. 네. 아까 엔트로피카는 12.5억. 네. 이 보고서를 쓸 때는 네. 엔트로픽과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으로 150억 달러만 추가를 했었죠. 근데 올해 10월부터는 구글 매출도 9.1억씩 매달 포함이 돼요. 그럼 이걸 곱하기 12를 하면 연간 108억 달러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차트가 이거를 튀어나가서 이건 지금 200억 달러 수준이에요. 300억 달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도에 그 두 개의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만 258억 달러, 260억 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물론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제가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좀 감히 읽어보자면 AI에 돈을 때려박아 봤는데 생각보다 그룹 서비스가 안 올라오네? 물론 나중에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 컴퓨팅 자원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세를 놓자. 임대를 주자. 임대를 주자. AI 시장이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사놨는데 이 집 사놨는데 지금 당장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를 놓자. 근데 그 임대 월 수익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스페이스X가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걸로 뭘 하려고 하냐? 우주 관련된 개발 비용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AI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짓겠죠. 그러면 AI 컴퓨팅에서 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거를 제공하는 회사로서의 성격도 굉장히 짙어진다는 거예요. 네오클라우드 네, 업체로서의 성격도 점점 좀 짙어진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지금 되는데. 그래서 네. 제가 오해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네, 말씀이 네, 네. 스페이스X가 무조건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은 우주로 번 돈으로 AI 쪽에서 구멍이 너무 커서 이거는 생성될 수가 없는 구조다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나 내년도 되면 AI 부문에서 매출액이 확 올라올 거예요. 근데 차라리 부정적으로 보실 거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 AI 서비스로 인한 매출액 성장률이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통한 성장을 하는 회사면 우리가 왜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데? 라는 관점에서 차라리 비판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오해가 쌓여 있는 게 여기에 대한 매출 수익성이 좀 악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제가 고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 주신 거군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스페이스X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기 전에는 네.
모르겠어요. 더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우주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듣고 나니까 우주 쪽이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요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우주 섹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AI 임대, 데이터 센터 임대, 그 다음에 위성 서비스, 이쪽으로만 돈을 버네? 지금 이렇게, 팩트가 또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네. 원래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은 퓨어 우주 기업에서 AI가 붙었어요. 근데 이 AI가 혹인 줄 알았는데 이 매출액이 스페이스급으로 올라온 거예요. 오히려. 그럼 스페이스X는 이제는 AI 우주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 AI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당연히 AI 부문에 대한 매출 성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링크와 관련된 매출액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 스타쉽이 개발이 되면 우주 이 발사를 통한 우주 관련된 매출액도 상당히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성장률이 높게 전망이 되는 게 또 AI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성장성을 두 가지 축으로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접점이라고 하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인프라는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는 단기간 내년도에 당장 매출이 나고 이런 건 아닌데 각각의 사업 부문에서의 인프라 구축이 결국에는 완성되는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에 굉장히 시장이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언론 기사도 그렇고 네. 가끔씩 어떻게 나오냐면 PSR이 뭐 90배에 달한다. PSR. PSR이.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현재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90배에 달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성장주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분들은 PSR 90배가 말이 되냐? 이게 보통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90배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네. 단계는 네. 어디랑 비교해야 되냐면 네. 예전 테슬라가 그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대로 못 만들 때 테슬라가 그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실적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PSR이 그 정도가 아닌데 보통 PER 90배도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근데 PSR 90배니까 사실상 너무 이제 큰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다 하는 게 이 PSR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지난해 매출액이에요. 187억 달러 매출액.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실적 추정한 거 테이블 한번 보여주시면 네. 2027년이 472억 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추정한 472억 달러라고 하는 게 구글의 매출액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억 달러는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550억 달러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 매출만 하더라도. 그러면 187억 달러 대비 550억 달러 하면 거의 3배가 는 거예요. 매출액이 내년도에만. 그러면 PSR은 90몇 배에서 30몇 배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도 제가 30몇 배니까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단 실적 추정은 하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오해가 네.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부분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등록 신고서, 그러니까 상장 신고서로 우리로 치면 알 수 있는 부분에 사업적 내용, 재무적 내용도 있다 그랬는데 리스크도 거기서 있다고 있죠. 하셨잖아요. 네. 리스크는 뭐가 있던가요? 리스크는 네. 일단 몇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가 스타쉽과 관련된 개발이에요. 스타쉽.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우주 로켓 개발 중인 로켓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주 사업 부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타링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고도화되어야만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스타링크 서비스가 고도화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위성을 더 좋은 걸 발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죠? 왜냐면 스마트폰도 고도화가 되려면 그렇죠. 더 좋은 발전은.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더 좋은 위성이라는 거는 뭐랑 동의어냐면 더 무거운 위성이에요. 더 좋은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위성을 발사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더 좋은 무거운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지금 펠컨 9이라고 하는 로켓은 상용화된 로켓입니다. 1년에 160번씩, 170번씩 발사를 하고 있는 로켓인데 지금 단계의 로켓으로 발사하고 있는 위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위성을 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큰 로켓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게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꼽은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이 스타쉽과 관련된 개발이 지연되거나 혹은 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주사업 부문에서의 사업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리스크로 명시를 실제로 해놨어요. 실제로. 네. 그게 첫 번째 리스크이고 두 번째는 AI와 관련된 리스크이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조달받은 자금을 통해서 혹은 자기네들이 번 돈을 통해서 AI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할 건데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얘네가 이제는 AI 인프라를 어떤 걸 구축하냐 결국 데이터 센터 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빨리 짓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속도가 빨라요. 오. 근데 왜 빨리 지을 수 있냐면 그런 규제 같은 걸 무시해버려요. 근데 요즘에 데이터 센터 지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연 이슈가 네. 되는 게 네. 전력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네. 뭐 예를 들면 환경적인 문제, 부지 선정 이런 거 맞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력망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옆에다가 그냥 발전소를 지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이게 발전소라고 하는 게 환경적인 이슈도 있고 이게 주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지어요. 그리고 소송전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그 식으로. 짓는 비용을 아껴서 소송 비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소송 충당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들도 여기에 관련된 리스크를 명시를 해놨어요. 보고서에 아예 이게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얘네는 약간 AI 서비스에서도 미성년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성적인 뭐 그런 이거를 열어둬 버리거든요. 그게 좀 한때 논란이 논란이 됐었죠. 됐죠. 그러니까 관련된 이런 부분도 리스크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충당금이 꽤 쌓여 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제 좀 부분에서 엔비디아에게 GPU 의존도가 높다. 이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리스크도 함께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그만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의 성장률도 있겠지만 캐펙스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늘어나는 건 명확한데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충분히 리스크로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인 거고 세 번째 리스크가 좀 웃긴데 네. 일론 머스크라고 박아놨어요. 리스크 이퀄 머스크? 네, 그 세 번째 리스크로 우리 회사의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다. CEO 리스크.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뭐라고 인정을 한 거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프리미엄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리스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테슬라보다 더 심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페이스X가 이번에 상장을 할 때 특이한 구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례적인 구조가 많은데 가장 특이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의결권 구조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X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이 얼마냐면 상장 전 기준으로 41%입니다. 지분율이. 네.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은 상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중 의결권 구조를 채택을 했어요. 이게 구글 알파벳도 비슷한데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B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클래스 A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일반 공모주예요. 당연히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주식은 거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클래스 B는 뭐냐? 클래스 B는 일반 공모주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창업자들 일부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클래스 B는 클래스 A로 한 주당 한 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는데 의결권이 곱하기 10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분율이 41%인데 네. 그 41%의 지분 중에 거의 대부분을 클래스 B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의결권이 85%입니다. 거의 뭐 머스크 거다. 그러니까 의결도 맘대로 그냥. 그죠? 스페이스 X 이꼴 일론 머스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어디로 작용이 될 수 있냐면 스페이스 X로 작용해요. 제가 테슬라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분율이 별로 안 높아요. 물론 상당히 높은 부분이겠지만 스페이스 X와 비교해서는 엄청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도 그 정도의 리스크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CEO 리스크가 있었는데 스페이스X는 그게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인과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리스크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건 회사는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합병설 네. 언젠간 합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좀 계속 좀 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긴 네. 한데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이제 1조 달러에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재산 부분도 상장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너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우리 머스크 형은 돈에는 관심 없으신 분이야. 돈보다 꿈에 더 관심 있으신 분이라고 약간 이러면서 말씀을 한 댓글을 보면서 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명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명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반대로 얘기하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에요. 지배력을 좋아한다? 지배력이 높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태클 거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근데 테슬라의 문제점은 뭐냐? 본인의 지분율이 낮죠.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 테슬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이번에 상장시킬 때 본인 의결권을 85%로 가져가면서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X는 이렇게 갖춰놨는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본인 지배력이 낮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의구심이 있냐면 본인 이 지배력이 높은 기업 가치가 큰 스페이스X로 테슬라를 잡아먹어 버리려는 거 아니야? 잡아먹어 버리게 되면 합병 법인에 대한 본인 의결권이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지배력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스페이스X에 대한 의결권이 너무 높기 때문에 희석이 돼도 높을 거예요. 아, 스페이스X도 높고 테슬라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명시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상장이 되고 스페이스X 시가총액에 따라서 그런 의구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설령 되든 안 되든.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하반기 때 좀 자주 중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모르죠. 물론 우리가 뭐 주가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시총 7위? 뭐 네, 거의 그 이렇게 정도 됩니다. 네. 상장하자마자 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아까 PSR 주가 매출 비율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스페이스X 아까 90배 말씀해 주셨는데 뭐 90배, 100배.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IPO 당시에 다른 기업들은 몇 배 정도였나 좀 찾아보니까 엔비디아가 10배였고 네. 팔란티어가 한 40배였고 네. 뭐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가 한 60배 음. 뭐 이랬으니까 스페이스X 90배, 100배 정도면 진짜 높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인기도 많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투자해요? 내년도 되면 네. 일단 PSR은 3, 40배로 떨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떨어진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게 바야흐로 변동성의 시장이잖아요. 엄청난 변동폭이 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세 가지로 나눌게요. 세 가지. 극단기, 그리고 단기, 그리고 중장기. 극단기라고 하면 그냥 순수 오늘 밤. 하루. 네, 극단기. 순수 오늘 밤. 순수 오늘 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초단타. 초단타로는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아마 시초가도 상당히 높게 잡힐 것 같고 세상에. 던지는 물량 없이 그냥 이거를 빨아들이기 위한 수요가 저는 몰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어져야 되는 단기는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당일날 외고 다음 주가 돼버리면 매크로 이슈가 겹치면서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요. 뭐 FOMC도 있고. 네. 근데 여기에서 단기적인 네.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지수 편입이에요. 아. 나스닥에서 지수 편입과 관련된 허들을 상반기에 많이 낮춰줬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는 예상 시점이 7월 초입니다. 근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전 세계에 있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수많은 ETF들, 패시브 자금들 네.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국에 있는 저도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단기에는 엄청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엄청난 서퍼들의 시장이 될 거다. 서퍼. 그러니까 파도가 파고가 엄청 높을 거예요. 전문 서퍼들은 신이 나겠죠. 네. 근데 이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중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 부분에서의 이런 영업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3분기, 4분기 가면 바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도 스타링크 쪽에 대한 매출 성장률, 그리고 AI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률, 그리고 발사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률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사 모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기 변동성, 그러니까 왜냐면 사 모으는 걸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막 상장 직후에 막 이 파도에 뛰어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론이죠.
이게 우리하고 좀 연결을 지어보면 네. 우리도 스페이스X 상장이 된대 네. 해서 생각보다도 이게 사실은 일정이 좀 당겨진 거잖아요. 엄청 당겨졌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 하반기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6월이다 보니까 엄청 당겨졌는데, 그 이전에 한 몇 개월 전부터 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혹은 네. 우리나라에도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음. 올랐어요. 그러다가 네. 약간 이제 진짜로 일정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새로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요거 국내 주식들하고 연관성은 좀 가져볼 만해요. 되게 좋은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세론 부분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론이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려면 왜 올랐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올랐냐라고 하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근데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는 비상장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안이라는 건 직접적인 대안이 있고요. 간접적인 대안이 있어요. 직접적인 대안은 스페이스X에게 직접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연관 기업들,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간접된 기업들은 뭐냐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이 주가가 상반기 때, 지난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꽤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맞아요. 왜 그러냐? 스페이스X에 대한 대안으로 투자를 했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네? 그럼 스페이스X를 투자를 하겠죠. 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로 이동하는 자금이 있을 거고, 또한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서 세론이 나온 물량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몇 개월 전부터 스페이스X 상장이 다가오면 조금 세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사실 여기에 대한 연장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 어디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제부터는 스페이스X의 주가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페이스X 주가의 출렁임이 큰 구간에서는 국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 이게 우리는 상장을 하면은 소위 우리가 뭐 따상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상장되는 날, 그래서 그 공모가 딱 시작을 해서 거기서 뭐 2배 상한가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미국이랑 다른 거죠. 미국은 그런 허들이 네.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어디가 정해져 있고 이게 없어요. 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거 보신 시청자분들한테 좀 네.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오늘 월드컵 아, 경기도 월드컵. 있었는데 예. 오늘 저녁에도 이제 증시 월드컵은 열릴 것 같아요. 그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방이 또. 그 차트를 오.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진짜 전례 아예 없었거든요.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내가 굳이 투자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 차트 움직임을 한번 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데 향후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 X 때문에 레버리지 ETF, 뭐 인버스 ETF 이런 것도 15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나온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ETF 쪽 투자도 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왜냐면 네, 우리가 보통 네, 한 산업 내에서 네. 유망한 기업이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산업 섹터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 기업을 담기 위해서 다른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을 담고 나면 어떤 수급에 대한 영향이 거기 미치는 건데,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은 그 산업 내에 있는 모든 기업 다 팔아도 안 돼요. 그 규모가.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냐면 다른 섹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기술주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다른 기술주들에 대한 수급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게 비단 스페이스X 주가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증시 변동성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요 스페이스X 상장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수급 블랙홀이거든요. 일단은 요거 오늘 밤에 상장이니까 요 블랙홀 이슈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거예요. 왜냐하면 할 사람들 넣고 뭐 반환 받을 거 받고 좀 여기까지는 마무리됐으니까 뭐 그거는 좀 마무리됐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볼까요? 근데 사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스페이스X에 대한 궁금증도 물론 계시겠지만 네. 제일 궁금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제 오르는데 맞아요.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증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근 들어서
몇 날 며칠 동안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음. 외국인 자금이 나간다. 네. 외국인 자금이 빨려 나간다. 음. 그러면 물론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이게 왜 나갔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중 하나의 스페이스X 자금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지적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는 이미 자금에 대한 어느 정도 모았던 게 끝이 나기 때문에 요 변동성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네. 스페이스X 얘기로 오늘은 좀 꽉 채워봤고 날이 날이니만큼 네카우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이버까지만 여쭤볼까요? 네. 왜냐하면 젠슨왕 네. 이슈 때문에 이제 올랐다가 좀 실망을 줬다가 다시금 좀 오르는 구간에 우리가 보기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데 뭐 또 샘 알트만 와서 만난다 이런 이슈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카오에 대한 관점도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젠슨왕 네. 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젠슨왕이 국내에 들어와서 네. 방한을 했을 때 네.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시구와 삼겹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저는 네.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새로 창출했다는 거거든요. 그 수요 중 하나가 뭐냐면 네이버과 그 AI 팩토리죠. 근데 그 AI 팩토리가 오늘 내내 말씀을 드렸던 스페이스X의 XAI의 AI 컴퓨팅과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도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인프라를 임대한다고 했을 때는 매출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죠. 시장에서는 어떤 의구심이냐? 너희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지을래?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빠지는 것과 여기가 이게 구축만 하면 이게 방향성 자체는 인프라를 판매를 하기만 하면 매출액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냐면 사업적 방향성은 전 맞다고 봐요. 그래요.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네. 하지만 이거 자금을 어떻게 하면서 투자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청사진이 나와줘야 주가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주 애널이라고 불리는 실제로 또 우주, 뭐 인터넷, 게임 이렇게 커버하고 계시는 우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신 정의윤 연구원과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 서비스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권희 대표님도 이제 구독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계시고요. 정말 많은 훌륭한 저희 3프로 TV의 강사진께서 구독 서비스 통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좋은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요즘에 너무나 진폭이 크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 잡기, 투자의 중심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구독 서비스 통해서 그 중심 잘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드렸고요. 뒤이어 방송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클로징 벨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